1945년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 스탈린은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여러 현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의 독일 분할 점령에 합의했는데 그 목적은 독일의 비무장화,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미국의 관심사였던 국제연합의 창설과 표결 방식,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도 합의되었습니다. 이로써 1939년 소련의 폴란드 동무점령 이후의 국경인 커진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되었고 친소 임시정부인 루블린 정부의 재조직으로 폴란드 정부 수립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친소계 공산주의 티토와 비공산주의 망명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새 정부 수립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대신 서유럽 및 이탈리아, 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 비밀협정을 통해 일본전 참전을 약속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동반자로 삼음으로써 그의 목적 대부분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전쟁을 끝내는데 소련의 약속은 큰 성과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점령 과정에서 커다란 피해를 예상했는데요. 만주 관동군은 미국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때 소련의 참전은 전쟁 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루스벨트는 전후 계획의 핵심이었던 국제연합에 소련의 참여를 확정했는데요.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즉 국제연맹과는 달리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국제연합을 창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약소국들이 특정 국가의 세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강대국 협조정치 및 신탁통치체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구식민지 지역에서 제국주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지, 즉 자본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서유럽을 자유무역 체제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파시즘의 지배에서 벗어난 서유럽에서 저항의 중심이었던 공산주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받아내고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 완충지대 확보와 독일 무력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신질서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탈린은 그간 주장했던 국제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 거부 권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말 국제연맹에서 축출되어 고립무원에 처했던 상황과는 달리 비토권 확보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얄타 회담 결과 영국은 국제질서의 조약으로 밀려났는데요.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처칠을 주변화시켰습니다. 루스벨트는 영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전면 배제했는데 이는 일본과의 직접 교전국이었으며 홍콩과 동아시아 이권에 관심을 표명해온 영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결과였습니다. 루스벨트는 한반도 신탁통치 참여국에서도 영국을 배제하고 소련만을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스탈린 역시 미국의 국제연합 창설 방안에 동의하면서 구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영국의 집착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처칠은 국제연합의 창설이 영국 제국의 이권 종식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스탈린은 세계 지배욕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 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국제연합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얄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국제연합 관철과 소련의 적극적 찬동, 그 대가로 동유럽의 소련 세력권 인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외관상 얄타 회담은 삼국 정상이 합의하는 협력적 분위기였지만 분명한 패자는 영국이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국제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 스탈린은 2차 대전 이후의 여러 현안에 합의했는데요. 그 안건은 독일 분할 점령, 국제연합의 창설과 표결 방식,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였습니다. 이로써 커진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되었고 루블린 정부의 재조직선에서 폴란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친소계인 티토와 망명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새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대신 서유럽 및 이탈리아, 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 비밀협정을 통해 일본전 참전을 약속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동반자로 삼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소련의 약속이 성과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점령 과정에서 커다란 피해를 예상했는데요. 이때 소련의 참전은 전쟁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루스벨트는 국제연합에 소련을 참여시켰는데요.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 국제연맹과는 달리 실제적 권력을 가진 국제연합을 창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약소국들을 좌지우지하는 영국 중심의 질서를 강대국의 협조정치 및 신탁통치체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구식민지 제국주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미국 자본의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중요한 성과는 서유럽을 자유무역 체제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이제 막 파시즘의 지배에서 벗어난 서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동유럽을 얻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 확보와 독일 무력화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는데요. 미국의 신질서 참여로 더 많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스탈린은 국제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을 받아냈는데 이로써 소련은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 거부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말 국제연맹에서 축출되어 고립무원에 처했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회담 결과 영국은 국제질서의 조욕으로 밀려나고 처칠은 주변화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영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배제했는데
이는 일본의 직접 교전국이자 동아시아이권에 관심을 보여온 영국 입장에서 심각한 결과였습니다. 루스벨트는 한반도 신탁 통치에서도 영국을 배제하고 소련만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스탈린 역시 국제연합에 동의하면서 구제국주의에 대한 영국의 집착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처칠은 영국 제국의 이권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세계 지배욕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 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국제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얄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국제연합 계획, 소련의 찬동, 동유럽의 소련 세력권 인정으로 요약됩니다. 외관상 삼국 정상이 협력하는 분위기였지만 패자는 영국이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소 중심의 국제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 스탈린은 여러 현안에 합의했는데요. 그 안건은 독일 분할 점령, 국제연합,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였습니다. 이로써 커진 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가 되었고 루블린 정부가 폴란드 정부로 수립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티토와 망명 정부가 함께 새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대신 서유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본전 참전을 약속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동반자로 삼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쟁에 소련의 참전은 전쟁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루스벨트는 국제연합에 소련을 참여시켰는데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국제연합을 창설하고자 했습니다. 영국 중심의 질서를 강대국들의 신탁통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제국주의권이 사라지면 그곳은 미국 자본의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중요한 성과는 서유럽을 자유무역 체제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서유럽에서 스탈린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신질서에 참여하며 국제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 거부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말 고립문에 처했던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회담 결과 영국은 조약으로 밀려났는데요. 루스벨트는 영국을 아시아에서 배제했습니다. 한반도 신탁통치에서도 소련만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스탈린은 처칠이 영국 제국의 이권을 확인하는 것을 두고 세계 지배욕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는 미국 소련의 국제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얄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국제연합 관철, 소련의 찬동, 동유럽의 소련 세력권화로 요약되는데요. 패자는 영국이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소 중심의 국제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형질전환 품종 육성은 생식과정 없이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형질전환 식물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로 특정 유전자를 탐색, 복제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기법과 식물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식물체를 재생하는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이식해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질전환은 복제 유전자를 운반체에 옮기고 제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 식물 도입 과정은 4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해 복제하는 단계입니다.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물로부터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DNA를 분리하면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추출되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테리아 제한 요소는 DNA 중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하고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제 유전자의 운반, 세포 내 효과적 발현을 위한 제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유전자를 운반하는 제조합 운반체로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이용되는데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일부인 tDNA를 식물체 유전자에 이식해 감염된 숙주식물을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듭니다.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닌 작은 DNA로 선형 이중나선 구조 식물세포의 DNA와 달리 원형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한 요소를 이용해 플라스미드를 절단하고 외래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DNA 연결 요소로 외래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듭니다. 이때 형질전환 세포의 선택적 선발을 위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습니다. 세 번째는 외래 유전자 발현을 위한 운반체의 식물 유전체 이식 단계로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식물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과 시토키닌,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이식된 유전자들이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옥토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를 공급합니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세포 분열을 촉진해 줄기 혹은 뿌리에 비정상적인 호흡, 즉 근두암종을 만듭니다.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한 외래 유전자 도입 방법은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 유전자를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식물세포에서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작물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도 하는데요. 작물 유전자가 이병성 유전자이거나 원하지 않는 형질일 경우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그 발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 도입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 후 형질전환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인데요. 항생제 선발 배지에서 식물세포로 배양하면 유전자 이식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영양분과 호르몬을 함유한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하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식물 조직 배양이라 하고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하는 성질을 전향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발 배지에서 목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는 생물 검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농업적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상품화를 위한 개체가 최종적으로 선발됩니다.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품종화를 통해 종자 증식에 들어갑니다. 형질 전환 품종 육성은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식품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특정 유전자를 탐색,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채습으로부터의 식물체 재생 기술 확립 때문인데요. 이렇게 유전자를 이식한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합니다. 형질 전환은 복제 유전자 제조와 분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해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 중 첫 번째는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 복제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물로부터 특정 유전자를 찾아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박테리아 제한 요소는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제 유전자의 운반, 효과적 발현을 위한 제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운반체로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이용되는데,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일부인 tDNA를 식물체에 이식해 감염된 숙주식물을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듭니다.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닌 작은 DNA로 원형 이중나선 구조인데, 제한 요소로 플라스미드를 절단하고 외래 유전자와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DNA 연결 요소로 결합시켜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듭니다. 이때 형질 전환 세포의 선택적 선발을 위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어줍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 발현을 위한 운반체의 유전체 이식 단계로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염색체에 도입합니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과 시토키닌,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 분열을 촉진해 공간을 마련해준다면, 옥토파인은 생존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합니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세포 분열을 촉진해 비정상적인 호흡, 즉 근두암종을 만듭니다.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한 유전자 도입 방법은 필요 유전자를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식물세포에서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작물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게도 하는데요. 이병성 유전자이거나 원하지 않는 형질일 경우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 삽입으로 발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 도입세포의 증식 재분화 이후 형질 전환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인데요. 항생제 선발 배지에서 배양하면 이식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재분화 배지에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해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식물조직 배양이라 하고, 세포의 재분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 형질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발현을 확인하는 생물 검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형질 전환 식물은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정밀 안정성 검사, 품종화를 통해 종자 증식에 들어갑니다.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식물 육종 기술은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체세포로부터의 식물체 재생 기술 확립 때문에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합니다. 형질 전환은 복제 유전자 제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것인데요.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 도입 과정 중 첫 번째는 유용 형질 외래 유전자를 발굴, 복제하는 단계입니다. 식물에서 특정 유전자 복제에 사용되는 것이 박테리아 제한 요소인데요. 이것은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운반체로 아그로박테리아 플라스미드가 이용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일부인 tDNA를 이식해 감염된 숙주식물을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듭니다.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닌 작은 DNA인데, 제한 요소를 이용해 절단하고 외래 유전자와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DNA 연결 요소로 결합시켜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드는데요. 세포의 선택적 선발을 위해 여기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어줍니다. 세 번째는 제조합 운반체의 유전체 이식 단계로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염색체에 도입합니다. 아그로박테리아가 이식한 유전자들이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 분열을 촉진해 공간을 마련해주고, 옥토파인은 질소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아그로박테리아가 만드는 비정상적인 혹을 근두암종이라고 합니다.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 도입 방법은 필요 유전자를 삽입해 식물세포에서 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작물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게도 하는데요.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 도입 세포의 증식, 재분화 이후 형질 전환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인데요. 항생제 선발 배지에서 이식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재분화 배지에서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식물조직 배양이라 하고, 세포의 재분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질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생물 검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형질 전환 식물은 검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 품종화를 통해 종자 증식에 들어갑니다. 무역 및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고용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와 경상수지 같은 대외 거시 경제 변수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상수지란 한 국가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와 수입으로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하며, 벌어들인 외화가 많은 경우 경상수지 흑자, 적은 경우 적자라고 합니다. 대내균형이 국민소득을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외균형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이라고 할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 감소 효과를 유발합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거래 규모가 커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국내 이자율의 상승,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국내 화폐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기존 경제 상태가 불황해 경상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라면 재정정책만으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불균형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내외 균형의 동시 달성을 위해 순수출 증가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 환율 정책이 있는데요. 불황과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환율 인상 정책은 국민소득과 순수출을 모두 증가시켜 대내외 균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면에서 독립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재정정책이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지출 조정 정책이라면 환율정책은 총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전환 정책입니다. 가령 환율이 인상되면 국내 경제 주체들은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싸진 수입재 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내 생산재와의 지출을 늘리므로 총지출 규모의 변화 없이도 국내재와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출 전환 정책으로는 이외에도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등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브레턴 우주 체제는 금환 분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선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시킨 것인데요. 이를 통해 1, 2차 대전 사이 변동환율제에서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로 인한 국제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일시적 구조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는데요. 이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해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수지 균형 회복을 위한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는 사태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1차 대전 이전의 근본위제에서는 고정 환율을 통한 국제통화 질서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으므로 경상수지 불균형은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했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었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국은 그 적자만큼 통화 또는 금이 유출되어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상품,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값싼 임금과 원자재 기반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국은 통화량이 증대되어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경쟁력의 저하로 귀결되는데요.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 흑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상수지에 따라 통화량과 가격이 변동되므로 금본위제의 고정환율제에서 국내 경제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브레턴 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을 연계시켰던 것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의 다른 요소는 비자유주의적 국제 금융 질서인데요. 국가 간 자본 흐름의 통제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 통제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국제 금융 자유화를 억제시킨 근본 동기는 연계된 자유주의의 구현이었는데요.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거시경제 정책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조세나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각국의 국내 경제정책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자본 통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는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과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습니다. 대규모 자본의 빈번한 이동은 환율체제 변동을 가져오고 각국의 경상수지의 위협을 초래해 결국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정환율제와 독자적 통화정책,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이동을 규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브레턴 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킨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대내 거시경제 변수와 대외 거시경제 변수도 경제 정책에서 중요 변수입니다. 경상수지란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하며 외화가 많은 경우 흑자, 적은 경우 적자라고 합니다. 대내 균형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외 균형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의 동시 달성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킵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로 거래 규모가 커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자율의 상승,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화폐 가치가 절상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과 경상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라면 재정정책만으로 대내외 균형의 동시 실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불균형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내외 균형을 위해 순수출 증가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정책 수단으로 환율 정책이 있는데요. 불황과 적자 상황에서 확장 재정과 환율 인상 정책은 국민소득과 순수출 모두를 증가시켜 대내외 균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면에서 독립적입니다. 재정정책이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지출조정 정책이라면 환율정책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전환 정책입니다. 가령 환율이 인상되면 국내 경제 주체들은 비싸진 수입재 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내재화의 지출을 늘리므로 국내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출 전환 정책으로는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등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는 금환 분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우선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변동환율제에서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로 인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일시적 구조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됐는데요. 이는 적자 해소를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해 경상수지 회복을 위한 모든 부담을 국내 경제가 지는 사태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1차 대전 이전의 금본위제에서는 고정 환율을 통한 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 목표였으므로 불균형을 가격 변동으로 해결했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적자국은 통화 또는 금이 유출되어 통화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경쟁력이 회복되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 균형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흑자국은 통화량이 증대되어 가격이 인상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데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게 되어 흑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상수지에 따라 통화량과 가격이 변동되므로 국내 경제 관리를 위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비해 브레턴 우즈 체제는 정책 자율성과 통화 안정성을 연계시켰던 것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의 다른 요소인 비자유주의적 국제금융 질서는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 통제 권한을 주었던 것인데요. 금융 자유화의 억제 동기는 연계된 자유주의의 구현이었습니다. 첫째, 자본의 이동은 거시경제 정책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국내 경제 정책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 국제 통화 질서와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대규모 자본의 이동은 환율 체제와 경상수지의 위협을 초래하여 보호주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자본 이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정 환율 와 독자적 통화정책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 불가능하므로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브레턴 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킨 전후 국제 경제 질서입니다. 개방 경제에서는 대내 거시경제 변수와 대외 거시경제 변수도 중요 변수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 외화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대내 균형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외 균형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즉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거시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 달성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킵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로 거래 규모가 커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경제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 재정정책만으로 대내외 균형을 동시 실현할 수 없는 문제, 즉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출 증가 정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적자 상황에서 확장재정과 환율 인상 정책은 국민소득과 순수출을 증가시켜 대내외 균형을 만족시킵니다.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면에서 독립적입니다. 재정정책이 지출조정 정책이라면 환율정책은 지출전환 정책인데요. 가령 환율이 인상되면 경제주체들은 국내재화의 지출을 늘리므로 그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출 전환 정책으로는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등이 있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는 금환 분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우선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변동환율제에서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로 인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경상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는데요. 이는 적자 해소를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는 사태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1차 대전 이전의 금본위제에서는 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 목표였으므로 불균형을 가격 변동으로 해결했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통화의 안정은 보장되었지만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없었습니다. 적자국은 통화 또는 금의 유출로 통화량이 줄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경쟁력이 회복되어 결국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흑자국은 통화량 증대로 가격이 인상되고 경쟁력이 저하되어 흑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상수지에 따라 통화량과 가격이 변동되므로 각국의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비해 브레턴 우즈 체제는 자율성과 안정성을 연계시켰던 것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의 다른 요소인 비자유주의적 국제금융 질서는 국가 간 자본 통제가 목적이었습니다. 금융 자유화의 억제 동기는 연계된 자유주의의 구현이었는데요.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한 국가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국내 정책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통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 자본의 이동은 국제 통화 질서의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는데요. 대규모 자본의 이동은 결국 보호주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통제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정 환율제와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자본 이동을 규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브레턴 우즈 체제는 국내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킨 전후의 국제 경제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